고모 저예요. 잘 지내시죠? 올케 고모가 배고프시대. 간식거리 말고 밥 좀 차려와. 나도 친정 가고 싶은데 시누이 왔다고 가지도 못하고 짜증나. 고모 이번에 설이라고 수급비가 일찍 들어왔잖아. 나 이 돈으로 뭐 하지? 넌 참 제주도 좋다. 나랏돈 이렇게 받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능력도 좋아. 진짜 웃결. 수급비 받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저렇게 자랑들을 하고 있어. 참나 어이가 없네.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DJ 키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얼마나 참을 수 있나요? 저는 박선영, 올해 58세입니다.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한 달에 170만 원을 받아요. 많지 않은 돈이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제 삶에는 늘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주도 요양원에 계신 시어머님이에요. 3년 전부터 시어머님은 제주도 요양원에 계세요. 83세의 연로하신 분이시죠. 남편은 제주도 출신이지만 저희 부부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싶은데 비행기 값과 숙박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2명 왕복 항공권에 28만 원, 숙소까지 합치면 4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제 월급의 4분의 1이 한 번 다녀오는데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시누이는 달라요. 제주도를 마치 자기 집 드나들듯 다녀오죠. 가족 단톡방에는 제주도 여행 사진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바닷가, 카페에서 찍은 사진, 흑돼지 맛집에서 찍은 음식 사진들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시누이는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자주 가고 생활은 여유로워 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불편한 진실, 그리고 제가 내려야 했던 힘든 결정에 대해서요. 과연 저는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함께 보시죠. 저는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시어머님과 영상통화를 해요. 요양원 직원분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죠. 화면 속 시어머님은 늘 같은 자세로 누워 계십니다. 83세의 나이에 무릎도 안 좋으시고 치매도 조금씩 오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밥은 잘 먹고 있어. 시어머님은 항상 괜찮다고 하세요. 하지만 화면 너머로 보이는 모습은 점점 수척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어머님,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이 말을 벌써 몇 번이나 했을까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입에서 자꾸 나옵니다. 정작 저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주도에 가지 못했거든요. 영상통화를 끝내고 나면 저는 항상 통장 잔고를 확인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3만 원. 이번 달 남은 돈이 고작 이것뿐이에요. 다음 주면 월급이 들어오지만 그 돈도 이미 쓸 곳이 정해져 있죠. 시어머님 요양원비가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도 저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그 정도예요. 남편은 작은 사업을 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월급 170만 원이 우리 집의 주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170만 원에서 요양원비 120만 원을 빼면 50만 원이 남아요. 거기서 월세와 공과금, 생활비를 쓰면 정말 빠듯합니다. 저축은 엄두도 못 내죠. 제주도 여행? 그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에요. 그날 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항공권을 검색해 봤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왕복 항공권이 2명 기준으로 28만 원이 나왔어요. 거기에 숙소까지 하면 최소 40만 원은 들겠죠? 렌터카까지 빌리면 더 들고요. 40만 원이면 제 한 달 생활비예요. 그 돈으로 제주도를 간다는 건 다음 달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지금은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올 게 뻔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나라에 계신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님을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퇴근길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을까요? 집에 있을게. 근데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어머님 생각이 나서요. 남편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제주도에 계신 어머니를 보고 싶지만 갈 수 없는 현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각자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이 별로 없었지만 그냥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한번 갈까요? 어머님 얼굴이라도 보고 오면 나는 정말 우리 어머님이 친정엄마 같아. 나 막 시집 왔을 때부터 그렇게 잘해주셨잖아요. 내가 엄마가 없어서 그런가 참 잘해주셨어요. 남편은 숟가락을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아, 나도 가고 싶어. 근데 지금 정말 여유가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저도 알아요.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지.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시어머님은 계속 늙어가시는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멀리서만 지켜봐야 하나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님의 얼굴이 떠올라요. 화면 속에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던 그 모습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남편이 들을까봐 최대한 소리를 죽이면서요. 그로부터 며칠 후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떴어요. 신우이 김미숙이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를 배경으로 찍은 셀카였죠. 날씨 좋다. 제주도 왔어요. 사진 속 신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뒤로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곧이어 사진이 또 올라왔어요. 이번엔 흑돼지 식당에서 찍은 음식 사진이었습니다. 고기가 가득 담긴 접시와 함께 소주잔이 보였죠. 역시 제주도 흑돼지는 여기가 최고야. 배불러. 그 다음엔 렌터터카 사진이었어요. 새 차종이었습니다. 이번엔 좋은 차 빌렸어. 드라이브 최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제주도인데 저는 3년 동안 한 번도 못 갔고 신우이는 몇 번째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요. 신우이는 과거에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혼한 남편과 계속 같이 살고 있죠.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당시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나는 일도 안 하는데도 제주도 잘만 오잖아. 너희도 좀 놀러와.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제주도를 이렇게 자주 가는 걸까요? 그 궁금증을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아주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건설 쪽에서 일하는데 꽤 잘 벌어. 월급이 500만 원은 넘을 거야. 500만 원이요? 그럼 형님네는 여유가 있겠네요. 두 분이서 같이 사시니깐. 그리고 어떻게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며칠 후 신우이가 또 단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다들 힘들게 사네. 나는 나라에서 돈 넣어서 편해. 너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이 메시지는 저를 겨냥한 거였어요. 형님은 예전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마트에서 일하는 걸 보고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뭐하냐고 말한 적도 있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그냥 답장도 안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바보처럼 산다고요? 저는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게 바보 같은 건가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누나는 어떻게 나라에서 돈을 받아요? 형부가 500만 원이나 버는데?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게 누나가 이혼을 했잖아, 서류상으로. 그래서 애들 키울 때는 한부모 가정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도 등록되어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형부랑 같이 살잖아요? 그래, 같이 살아. 그런데 서류상으론 이혼이니까 문제없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실제로는 부부인데 서류상으로만 이혼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며칠 후 신우이가 또 제주도 사진을 올렸어요. 이번엔 바닷가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비싼 커피와 디저트가 보였죠. 제주도 카페 투어 중 수급자도 살만해? 수급자도 살만하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저는 시어머님 요양비 대느라 제주도 한 번 못 가는데 신우이는 수급비 받으면서 제주도를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제주도에 시어머님이 누워 계시는데 말이죠. 신우이는 제주도에 가면서도 요양원은 한 번도 들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가장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누나는 제주도 가면 어머님은 안 찾아뵈어요? 안 가봐. 둘이 몇 년 전부터 연락도 안 하잖아. 누나가 엄마한테 불만이 많더라고. 여행 오면서 어머니는 안 보러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진 못했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신우이의 과거가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서류상 이혼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말이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누나가 언제 이혼하셨어요? 한 20년 전쯤 됐을 거야. 그때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었거든. 그런데 왜 실제로는 같이 사세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신우이는 20년 전 두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으로 힘들었대요. 형부는 수입이 괜찮았지만 한부모 지원을 받으면 더 여유로울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했어요. 실제로는 계속 같이 살면서 말이죠. 이혼하면 신우이가 한부모 가정이 되고 소득이 없으니 기초생활수급자로도 등록할 수 있었대요. 그럼 그때부터 지원을 받은 거예요? 20년 동안 계속 받았어. 애들 어려서는 한부모 지원금에 수급비까지 받다가 지금은 수급비만 받는 것 같아.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그래도 합치면 한 달에 꽤 되더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동안이요? 그럼 지금까지 받은 돈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수천만 원은 될 텐데요. 그런데 그게 문제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같이 사는데? 누나 말로는 법에 허점이 있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면 조사할 방법이 없다고. 주소지도 따로 해놨으니까. 주소지도 따로라고요? 그럼 완전히 계획적으로 한 거잖아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후 명절에 시댁에 갔을 때 신우이를 직접 만났어요. 시어머님은 요양원에 계시지만 시아버님만 계셔서
시댁은 형님도 방문하곤 했거든요. 신우이는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새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비싼 핸드폰을 들고 있었죠. 선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 네, 그냥 일하면서 지내요. 아직도 마트에서 일해? 힘들겠다. 저는 그냥 웃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신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일 안 해도 나라에서 돈 나오니까 편해. 너도 좀 머리를 써봐.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머리를 쓰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저도 신우이처럼 제도를 악용하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신우이는 제 대답에 비웃듯이 웃었어요. 참 답답하다. 모르면 손해지. 법은 허점이 있어. 그걸 이용하는 게 똑똑한 거야.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리를 피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편 사촌동생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신우이에 대해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수님, 큰형수님 아시잖아요. 이혼했다면서 형부랑 같이 살아요. 모든 재산은 형부 명의로 해놨고요. 네, 들었어요. 자동차도 형부 명의, 집도 형부 명의. 그러니까 큰형수님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요. 그래서 수급을 받는 거죠. 저는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였어요. 신우이는 모든 재산을 아주버님 명의로 옮기고 본인은 재산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수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형부는 월 500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인데도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그게 정말 괜찮은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글쎄, 누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이렇게 악용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고민에 빠졌어요. 신우이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요. 마트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그 생각이 났어요. 계산대에 앉아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신우이 생각뿐이었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는데 신우이는 20년 동안 수천만 원을 받아갔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부정수급 신고라는 키워드로요. 여러 기사와 정보가 나왔어요.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그동안 받은 돈을 환수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우스 커서를 신고 페이지 위에 올려놨어요. 클릭만 하면 되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걸 정말 해야 하나? 가족인데.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형님 그거 신고하면 안 될까요?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신고? 누나를? 네, 부정수급이잖아요. 실제로는 형부랑 같이 사는데 수급을 받는 거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선영아, 그건 안 돼. 누나잖아. 가족이야. 하지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됐어도 가족이야. 괜히 엮이지 마. 나중에 더 큰일 나. 내가 누나한테 좋게 한번 말해볼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됐거든요. 누나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죠.
누나, 그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조사 많이 한다던데.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사? 무슨 조사? 나 20년 동안 받아왔는데 한 번도 문제 없었어. 걱정 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야, 너 지금 나 걱정하는 거야? 아니면 쉬게 하는 거야? 나는 똑똑하게 사는 거야. 너희도 머리 좀 써. 남편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죠. 미안해. 누나가 저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네. 저는 알았어요. 남편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걸요. 누나니까, 가족이니까 더 이상 강하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이렇게 참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옳은 일을 해야 하는 건가? 다음날 마트에 출근했는데 손님 중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계산을 하시면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 기초연금 받아도 모자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힘든 분들은 기초연금만으로도 모자라서 힘들어 하시는데 시누이는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수급비를 받고 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또 고민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가족 관계가 깨질까? 남편과도 사이가 나빠질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지금 침묵하는 게 옳은 일일까? 부정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가족을 위하는 일일까?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매일 같은 고민을 반복하며 시간만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과 영상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님이 물어보셨어요. 선영아, 미숙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미숙이는 시누이 이름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 자주 온다던데 나는 한 번도 안 오더라. 바쁜가 보지. 아님 몇 년 전에 나랑 싸운 거 가지고 아직도 삐졌나?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딸이 제주도에 자주 온다는 걸 아시면서도 본인한테는 안 온다는 걸 쓸쓸하게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어머님, 제가 곧 갈게요. 괜찮아. 네가 바쁜 거 아는데 뭘. 영상으로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 통화를 끝내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시어머님 요양비 대느라 한 번도 못 가고 시누이는 놀러만 다니고 정작 어머님은 외로워하시고요.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고민만 하고 있었고 시누이는 여전히 제주도 사진을 올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죠. 선영아, 나 오늘 누나한테 전화해 볼까 해. 무슨 전화요? 엄마 요양비 말이야. 이제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 누나한테 절반만이라도 부담해달라고 해볼게. 저는 놀랐어요. 남편이 먼저 이런 말을 꺼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 항상 누나 편을 들고 가족이니까 참자고만 했는데 말이죠. 정말요? 괜찮겠어요? 괜찮아. 이건 당연한 거야. 엄마는 누나 엄마이기도 하잖아. 남편은 핸드폰을 들고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누나, 나야. 무슨 일이야? 누나,
엄마 요양비 얘기 좀 하려고. 지금 한 달에 120만 원인데 우리가 계속 다 내기가 힘들어. 누나도 좀 부담해 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간 당황한 듯한 톤이었죠.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벌써 3년째인데. 누나도 자식이잖아. 절반만이라도, 아니, 한 달에 50만 원만이라도 보태줄 수 있어? 야, 너 지금 진심이야? 나 수급자야. 돈 어디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누나, 매형 벌잖아. 월급이 500만 원 넘는다며. 거기서 조금만. 뭐? 애들 아빠 돈은 애들 아빠 돈이야. 나는 이혼했다고. 나한테 돈 달라고 할 거면 직접 얘기해.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이 살면서. 신우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야, 나는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어. 법적으로 나는 수급자라고. 엄마 요양비 댈 능력이 없다고. 능력이 없으면 제주도는 어떻게 그렇게 자주 가? 그건 애들 아빠가 여행 보내주는 거지.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엄마 요양비 못 내는 건 니네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남편한테서 빼앗아서 소리쳤습니다. 형님, 그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어머님은 언니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선영아, 네가 갑자기 왜 나와? 이건 우리 남매 얘기야. 남매 얘기요? 어머님 요양비를 3년 동안 저희만 내고 있는데 이게 남매 얘기예요? 형님은 한 푼도 안 보탰잖아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내가 뭘 어떻게 보태? 나 수급자라니까. 돈 없어. 돈 없으면서 제주도는 몇 번째 가는 거예요? 가족 단톡방에 사진 올리면서 자랑하던 거 다 봤어요. 그건 내 인생이야.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잖아. 너희가 엄마 요양비 못 내는 건 너희 형편이 안 되는 거지. 나보고 왜 이래? 엄마 부양은 당연히 아들이 하는 거지. 저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너무 나서 목소리가 떨렸죠. 형편이 안 돼요? 언니, 저 마트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해요. 170만 원 받아서 120만 원을 어머님 요양비로 내요. 남는 돈으로 생활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니네 능력이잖아. 나보고 어쩌라고. 능력이요? 형님은 일도 안 하면서 수급비 받고 아주버님 돈으로 편하게 살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신우이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맞아. 그게 능력이지. 나는 똑똑하게 사는 거야. 너처럼 바보같이 힘들게 살지 않아. 바보요? 정직하게 사는 게 바보예요? 정직? 웃기고 있네.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정직하게 살아서 뭐해. 법 허점. 이용할 줄 알아야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언니, 그거 부정수급이에요. 형부랑 같이 살면서 이혼한 척하고 수급비 받는 거, 그거 불법이라고요. 불법? 야, 너 지금 나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는 같이 살면서 재산 다 아주버님 명의로 숨겨놓고 그게 정당해요? 야, 박선영, 너 지금 선 넘었어. 내 인생에 대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남편이 제 손에서 핸드폰을 가져가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알아요. 20년 동안 수급비 받으면서 편하게 살았다는 거. 그 돈이면 수천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제주도 놀러 다니면서 정작 같은 제주도에 있는 어머님은 한 번도 안 찾아뵀잖아요.
내가 바빠서 못 간 거야. 바빠요? 바닷가 카페 가고 흑돼지 먹으러 다니면서 요양원은 갈 시간이 없어요? 신우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야, 엄마 얼굴 보는 게 다야?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보태는 거라고. 너희가 돈이 있으면 니네가 내고 없으면 국가 지원 더 받든가. 그리고 네가 뭔데 엄마한테 가라 말아야 나는 엄마랑 연 끊은 지 오래야 그거 몰랐어? 형님이 부정수급 안 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더 받을 수 있어요. 형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라고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도덕 따지는 거야? 마트 계산원 주제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네, 저 마트 계산원이에요. 그래도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벌어요. 형님처럼 남의 세금으로 놀러 다니지 않아요. 남의 세금? 그건 나라에서 주는 거야. 합법적으로 받는 거라고. 합법? 서류상 이혼이 합법이에요? 사실혼 관계면서 숨기는 게 합법이에요? 너 정말 오늘 죽고 싶어? 야, 박선영. 네가 감히 나한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놓쳤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저를 봤어요. 선영아. 저는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쌓였던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매일 마트에서 일하면서 손님들 물건 찍으면서 요양비 내느라 쪼들리면서 제주도 한 번 못 가면서 참았던 게 다 터진 거예요. 저 정말 힘들었어요.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해요? 어머님은 형님 어머님이기도 한데 왜 저만 책임져야 해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미안해, 선영아. 내가 진작에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여보,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누나니까 말하기 힘들었다는 거.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신우이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너희 둘 다 미쳤어? 나한테 요양비 내라고? 꿈 깨.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리고 박선영, 너 오늘 한 말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선영아, 우리 이제 어떡하지?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형님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정당한 요구를 한 건데 왜 우리가 잘못한 사람처럼 돼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신우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니네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마트 계산원 주제에 바보같이 사는 거지. 새벽 2시쯤 저는 일어나서 노트북을 켰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정수급 신고 페이지를 찾았어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서류상 이혼이지만 실제로는 동거 중이라는 것. 모든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겨놨다는 것. 배우자가 월 5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적었어요. 작성을 다 하고 제출 버튼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정말 이걸 해도 될까? 하지만 오늘 신우이가 한 말들이 떠올랐어요. 니네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저는 이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정의의 문제예요. 저는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옳은 일을 한 거니까요. 신고를 하고 며칠 후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복지과 담당자분이셨죠. 안녕하세요. 박선영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부정수급 신고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구청으로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휴무일을 이용해서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과 사무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 있었죠. 저도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공무원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신고하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공무원은 서류를 보며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신고하신 분이 서류상 이혼을 했지만 실제로는 동거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셨나요? 제 시누이거든요. 가족 모임에서 항상 배우자와 함께 오고 같은 차를 타고 다녀요. 주소지만 따로 해놨을 뿐이에요.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배우자분이 고소득자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아시나요? 네, 건설 쪽에서 일하시는데 월급이 500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해놨대요. 차도, 집도 전부요.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요. 조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조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주거 실태 조사를 하고요. 금융 거래 내역도 확인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가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판정되고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환수해야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2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증거 수집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구청을 나오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시누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몇 주 후 남편이 시누이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저도 옆에서 들을 수 있었죠. 야, 너 뭐 한 거 없지? 무슨 소리야, 누나? 구청에서 조사 나온다는데 혹시 네가 신고한 거 아니야? 남편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 아니야.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네. 진짜? 아무튼 나 억울해 죽겠어. 20년 동안 잘만 받았는데 갑자기 왜 이래? 전화를 끊고 남편이 저를 봤어요. 선영아, 혹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뭐? 진짜? 네, 더 이상 못 참겠어서요. 미안해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미 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누나가 알면... 알아요. 하지만 옳은 일이잖아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구청에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했나 봐요. 주거 실태 조사도 하고 금융거래 내역도 확인했대요.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청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박선영 씨,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확인되었고 재산 은닉도 확인되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최종 판정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받은 기초생활수급비를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부정수급 환수금은 최근 5년이 최대라서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수급 자격도 박탈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마음도 들었죠. 며칠 후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 핸드폰으로요. 스피커폰으로 들었는데 신우이는 울고 있었어요. 나 어떡해. 환수금이 5천만 원이 넘어. 그거 어떻게 갚아. 그리고 수급도 끊겼어.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누나, 그건 누나가 잘못한 거잖아. 잘못? 나 20년 동안 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래? 누가 신고한 거야? 혹시 선영이? 저는 핸드폰을 받았어요. 네, 제가 했어요. 뭐? 네가? 야, 너 정말... 형님,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어머님 요양비도 안 보태면서 제주도만 다니고 저희를 바보 취급하고 그게 옳은 일이었어요? 신우이는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선영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저는 옳은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잘한 걸까?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걸까? 그해 추석이 다가왔어요. 명절이면 늘 시댁에 모였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신우이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명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남편도 도와줬지만 둘 다 말이 없었죠.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아버님이 계셨어요. 저희를 보시더니 물어보셨습니다. 미숙이는 안 오나? 네, 아버님, 못 온대요. 시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죠. 아드님네 사이가 안 좋아진 걸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상을 차리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잘한 걸까? 명절에 가족이 모이지 못하게 만든 게 옳은 일이었을까? 밥을 먹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평소엔 신우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띄웠는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선영아, 후회해? 잘 모르겠어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이 이렇게 된 게 마음이 아파요. 나도 그래. 누나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싶기도 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추석 연휴라 길이 막혔습니다. 차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보면서 생각했죠. 정의와 가족.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옳은 일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을 지키는 게 맞는 건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요. 더 이상 부정을 묵인할 순 없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물어보셨어요. 명절 잘 보냈니? 네, 어머님, 잘 보냈어요. 미숙이는 왜 안 왔대? 그게 바빠서 그렇대요. 시어머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너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맙다. 네가 나를 챙겨줘서. 미숙이는 제주도에 자주 온다면서 나는 안 보러 오더라. 그래도 괜찮아. 너라도 이렇게 얼굴 보여주니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님은 모든 걸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본인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며느리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요. 어머님, 제가 곧 갈게요. 이번엔 정말로요. 알았어. 천천히 와도 돼. 통화를 끝내고 저는 남편을 봤어요. 여보,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갈까요? 이번엔 정말로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엄마 보러 가자. 저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비록 신우이와는 사이가 틀어졌지만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구청에서 조사 결과가 나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어요. 공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포상금이요?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환수 결정된 금액이 5,200만 원이고 그중 30%인 1,560만 원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1,560만 원이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남편을 부렸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남편도 공문을 읽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포상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 네, 환수금의 30%래요. 우리 부부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1,560만 원이면 시어머님 요양비 1년치가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며칠 실제로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저는 ATM 기계 앞에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1,560만 원이 찍혀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이 돈으로 뭐 할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행아, 이건 네가 힘들게 결정해서 받은 거야.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아니에요.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돈은 시어머님을 위해 쓰기로요. 먼저 요양원비 1년치를 미리 납부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1년은 매달 쪼들릴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시어머님께 필요한 물품들을 사드리고 저희가 제주도를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여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저희는 제주도를 향했어요. 이번엔 항공권값 걱정 없이 표를 끊었습니다. 좋은 숙소도 예약했고 렌터카도 빌렸죠. 요양원에 도착해서 시어머님을 뵈었어요. 시어머님은 저희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선영아, 정말 왔구나. 네, 어머님, 이제 자주 올게요. 저는 시어머님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물어보셨죠. 선영아, 힘들지 않니? 제주도까지 오느라.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앞으로 2달에 한 번씩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저희는 시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양원 정원을 함께 산책하고 휠체어를 밀어드리며 바다도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님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제가 잘한 걸까요? 잘했어, 선영아.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신우이를 신고한 거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혼란스러웠어. 누나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 네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엄마를 더 잘 모실 수 있게 됐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포상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증거였고
그 돈으로 시어머님을 더 잘 모실 수 있게 된 거죠. 서울로 돌아와서 저는 마트에 출근했어요.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마음가짐은 달랐습니다. 계산대에 앉아서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생각했죠. 저는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시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할머니 손님이 계산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 기초연금 받아도 모자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단순히 시누이를 벌한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을 위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봤어요. 부정수급에 대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대요. 서류상 이혼을 해서 한부모 지원을 받는 경우, 재산을 숨기고 수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생각했어요. 저만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가족의 부정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요. 저는 그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세요. 옳은 일을 하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가족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옳은 선택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나온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환수금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 돈으로 저는 시어머님을 더 잘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돈 때문에 신고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의를 실천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건 의미 있는 얘기죠. 그 돈이 다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니까요. 며칠 후 시누이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시누이는 환수금 5천만 원을 분할 납부하기로 했대요. 매달 100만 원씩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을 시작했대요. 수급 자격이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시누이도 힘들겠지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부정하게 받은 돈을 돌려주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누나 이제 일한다면서요? 응, 들었어. 마트에서 일 시작했대. 그렇군요. 선영아,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누나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시누이가 20년 전에 부정수급을 선택했고 그 결과를 받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또 시어머님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이번엔 제주도 다녀온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우리 바다 구경한 사진이에요. 어머, 예쁘다. 다음엔 언제 와? 2달 후에 또 갈게요. 이제 자주 뵐 수 있어요. 시어머님은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해요. 비록 시누이와는 사이가 틀어졌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어머님도 잘 모시고 옳은 일도 하고 그 결과로 포상금도 받아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었으니까요. 남편도 이제는 완전히 제 편이에요. 선영아, 고생 많았어. 네가 없었으면 우리 계속 힘들게만 살았을 거야. 여보도 힘들었죠? 힘들었어.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잖아. 저희 부부는 이제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힘든 결정을 함께 내렸고 그 결과도 함께 받아들였고 그 보상도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복지제도는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걸 악용하는 건 그 사람들한테서 기회를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묵인할 순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예요. 정직하게, 당당하게요.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옳은 길을 가는 게 맞다고 믿으니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가족의 부정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나요?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세요. 옳은 일을 하세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부정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결국 보상받습니다. 힘들지만 옳은 일을 하는 게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여러분,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느꼈던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변에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자녀분이 의사인데 당연히 힘들죠. 아니 도와주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도와주지도 않는 아들놈 때문에 전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규정이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 낸 세금이 얼만데 화나네 정말. 내가 그렇게 힘들게 아들놈 의사 만들어냈더니 며느리는 나한테 생활비도 안 주고 나쁜 것들.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DJ 키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없다는 생각 말입니다. 국가에서 도움을 받으려 해도 자식이 잘 산다는 이유로 탈락하고 정작 그 자식은 나를 부양하지 않는 상황. 법은 가족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에는 아무도 없는 그 순간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아들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혼 재산도, 집도, 노후 준비도 전부 아들의 의대 등록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성공한 후 받았던 300만 원의 생활비가 결혼 후 끊기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부양 의무자 제도의 맹점, 효도와 의무 사이의 괴리, 그리고 66세에 처음으로 자립을 선택한 한 여성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주민센터 창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땀에 젖어 축축해질 때까지 기다렸죠. 창구 직원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제 인생이 그 서류 몇 장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게 묘하게 서글펐습니다. 어머니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안 되는 건가요? 직원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아드님이 의사시잖아요. 부양 의무자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부양 의무자. 그 단어가 귀에 맴돌았죠. 저는 아들 며느리한테 10원 한정 안 받습니다. 근데 아들 때문에 수급자가 탈락했다뇨?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나가 죽으라는 건가요? 실제로 지원받고 계시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탈락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은 한 푼도 안 받고 있는데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이 아니에요.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법에는 가족이 있었지만 현실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말이죠.
법은 제 아들이 저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 아들이 저를 부양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능력과 의지는 다른 것인데 법은 능력만 봤어요. 주민센터를 나서는 길이 참 무거웠습니다. 발걸음이 땅에 붙는 것처럼 느껴졌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차라리 수급 신청을 해보라던 그 말이요. 그때는 논리적으로 들렸는데 막상 탈락하고 나니 그 논리가 무색해졌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똑같이 나이 든 어르신들이 보였어요. 누구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누구는 손주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저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식이 제대로 부양하고 있는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울 거리가 스쳐 지나갔죠. 제가 젊었을 때 이 거리를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아들 학원을 알아보고 새벽같이 나가 아들 등하교를 시켰어요. 그때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크면 다 나아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들은 잘 됐지만 저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죠. 주부도 아닌 그저 무직자. 주민센터 서류에 적었던 그 두 글자가 제 40년을 지운 것 같았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20년 넘게 살았던 동네였죠. 하지만 이제 이 집도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명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법은 아들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데 아들은 저를 독립된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어디쯤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데도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상상했던 노후였을까요? 아들을 의사로 만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들은 성공했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어요. 이혼하던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던 순간, 집을 팔던 날,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던 순간, 금반지를 전당포에 맡기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요? 아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부양 의무자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의무. 그 단어가 참 묘하게 들렸어요. 제가 아들을 키울 때는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저를 돌보는 건 의무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조차 강제되지 않았어요. 법은 아들에게 능력이 있다고만 할 뿐 실제로 저를 부양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주민센터 창구가 보였어요. 직원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그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됐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수련회 시절 첫 월급을 받고 와서 제 통장에 300만 원을 넣어줬을 때 그 기쁨이란 말이죠. 통장을 정리하면서 그 숫자를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바로 보상이구나 싶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오는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보상이라고 믿었죠. 아니,
보상이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 돈으로 병원도 다니고 가끔 친구들과 밥도 먹었어요. 처음으로 제 삶을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할 때 받은 재산 분할금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죠. 변호사가 그 돈을 어디에 쓸 거냐고 물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들 공부시킬 겁니다. 변호사는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말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 노후도 생각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어요. 8천만 원 중 6천만 원이 의대 등록금으로 나갔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도 아들 자취방 보증금과 생활비로 스르르 녹아 없어졌죠. 그 과정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어요.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방학 때도 집에 잘 오지 않았어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죠. 가끔 전화하면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꼭 성공할게.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집도 줄였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서 15평 빌라로 이사했죠. 짐을 정리하면서 버린 물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결혼할 때 받았던 이불, 아들 어렸을 때 입혔던 옷, 남편과 찍었던 사진들, 그 모든 걸 버리면서 과거를 정리하는 기분이었어요. 금반지도 팔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돌반지였죠. 20년 넘게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 전당포로 갔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물었어요. 이거 다시 찾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파는 겁니다. 반지를 건네주면서 묘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이제 과거에 얽매일 게 하나도 없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노후 준비는 아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도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받을 수 없었어요. 이혼 후 일용직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보니 제대로 가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잘 되면 저도 잘 될 거라고 믿었죠.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언니가 전화해서 말했어요. 너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인데 뭘 후회해. 잘 될 거야. 친구도 걱정했습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어. 네 노후는 네가 챙겨야지.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이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아들이 전공의가 되고 전문의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아들 사진을 받으면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죠. 우리 아들 의사야.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은 고마움이 아니라 흐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쏟아부은 것들이 돌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믿었죠. 투자와 회수. 그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약사였어요. 예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여자는 공손했죠. 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존댓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안심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만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결혼 전과 후가 다르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양복을 입고 신부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울었어요.
이혼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300만 원은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그 과정이 참 빨랐어요. 불과 1년도 안 걸렸습니다. 결혼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달부터 생활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200 정도만 드릴게. 지금 개원 준비하느라 목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200만 원. 100만 원이 줄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200이면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달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한데 이번 달부터 100만 원만 드릴게. 100만 원. 처음에 3분의 1이 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아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고작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0만 원으로는 한 달을 살기 빠듯했어요.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20만 원은 나갔으니까요.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각종 비타민까지 나이가 드니 먹어야 할 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달부터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통장을 확인해도 입금이 없었어요. 한 달, 2달이 지났지만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기가 망설여졌어요. 돈 때문에 연락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됐습니다. 결국 3개월째 되던 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 엄마, 바빠서 연락 못했어. 미안해.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 몸 조심해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사실 어머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집으로 가도 될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같이 오지 않았어요. 그것부터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커피 좀 사왔는데 한 잔 드릴까요? 며느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이 오히려 더 불편했어요. 아니, 됐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라.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달 300만 원은 저희한테 부담이 컸어요. 부담.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희도 대출이 많고 개원 준비 중이에요. 현금 흐름을 정리해야 해요. 현금 흐름. 경제 용어를 쓰는 며느리의 말투가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정말 어려운데요. 며느리는 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차라리 어머님께서 수급 신청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수급.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급이라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머님도 세금 내셨잖아요. 권리로 받는 거예요. 권리. 며느리는 계속 논리적인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저희 돈에 의존하는 것보다 제도를 활용하는 게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저희 상황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며느리의 말은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마치 환자에게 설명하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앉았던 소파 쿠션이 아직 눌려 있었어요. 그 자리를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수극자.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일생 동안 세금을 냈습니다. 20년 넘게 일하면서 성실하게 냈죠. 그런데 그걸 돌려받으려니 왜 이렇게 부끄러운 걸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들 부부한테 계속 손 벌리는 것보다 제도를 이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어느 순간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배운 사람 말이 맞겠지. 약사인데 나보다 훨씬 많이 알겠지. 며느리가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결국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창구 앞에 앉아서 서류를 작성할 때 손이 떨렸어요.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적는 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 두 글자가 제 40년을 지우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주민센터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결과는 예상했지만 실제로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기초생계급여 탈락, 기초의료급여 탈락. 사유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초과였습니다. 아들의 병원 수입이 기준을 넘었다는 거였죠. 그런데 기초주거급여는 조금 달랐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서 적합은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주민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직원의 목소리가 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거주하시는 집이 아드님 명의시죠? 네, 그런데요.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임대료를 내지 않으시니까 지원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주거급여는 자격은 있지만 금전적 지원은 없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들 명의 집에 살고 있어서 지원되는 금액이 한 푼도 없다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나가서 월세를 살아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아들 소득 때문에 탈락이고 주거급여는 무상거주 때문에 탈락이었어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급 신청했는데 전부 탈락됐어.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다. 그 말이 참 쉽게 나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지금은 정말 어려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부양 의무자는 존재하지만 부양은 강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법은 아들이 저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막았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실제로 저를 부양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움은 없어도 지원은 막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끼어서 어느 쪽도 받을 수 없었어요. 법은 가족이 있다고 적었지만 현실은 혼자였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한 달, 두 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를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는 횟수를 줄였어요. 하루 3번 먹어야 하는 약을 2번만 먹었습니다. 혈압약도 격일로 먹었죠.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식비도 줄였습니다. 하루 2끼만 먹었어요. 점심을 거르고 아침과 저녁만 먹었습니다. 반찬도 단순해졌죠. 김치와 달걀이 전부였어요. 마트에 가면 물건 가격을 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예전에는 생각도 안 하던 고민이었어요. 필요한 건 그냥 샀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5,000원이었어요. 그 돈이 아까웠습니다. 친구가 전화하면 핑계를 댔죠.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가겠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돈이 없어서 나갈 수 없었어요. 점점 세상과 단절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니 사람들을 만날 일도 없었고 나갈 곳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얼굴이 많이 늙어 있었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제 모습인가 싶어서 한참을 거울을 바라봤어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키운 게 잘못인가? 전 재산을 쏟아부은 게 잘못인가? 아니면 내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게 잘못인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이제 50만 원도 안 됐어요. 저는 결국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저는 현관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들 있니? 네, 안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가니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일어섰어요. 엄마, 왜 연락도 안 하고 왔어? 너희 때문에 내가 수급 탈락했단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며느리가 대신 말했어요. 어머님, 그건 저희가 탈락시킨 게 아니에요. 제도가 그런 거잖아요. 제도든 뭐든 결과는 똑같아.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며느리는 차분했습니다. 저희도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개원 준비하느라 대출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네가 의사들하고 집도 팔았다. 금반지도 팔았어. 이혼하면서 받은 돈 전부 네 등록금으로 썼단 말이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계약이 아니잖아요. 계약. 그 단어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부모가 자식 키운 건 의무고 자식이 부모 부양하는 건 선택이에요. 선택.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이 아드님한테 투자하신 건 어머님의 선택이었어요. 그걸 나중에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되죠. 투자, 선택, 계약. 며느리는 모든 걸 경제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300만 원 드린 것도 형편 될 때 드린 거예요. 평생 약속한 적은 없잖아요. 그 순간 제 인생이 형편 좋을 대로 정리됐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논리적이었어요. 반박할 수 없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니?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님은 어머님이세요. 하지만 저희는 저희 가정이 있어요.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효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죠. 강요할 수 없어요. 강요할 수 없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법도 강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부양 능력만 따질 뿐 실제 부양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가장이야. 이해해줘. 그 말은 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가장. 그 단어 안에 저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 엄마는 짐이겠지. 제 목소리가 비통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짐이라고 한 적 없어요. 다만 저희도 책임이 많다는 거예요. 병원 대출도 갚아야 하고 나중에 아이 키워야 하고요. 아이, 며느리는 앞으로의 계획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계획 안에 저는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능력 있다고 법에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안 도와주는 게 지금 현실 아니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기다리라는 말. 그 말을 벌써 몇 번째 듣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알았다. 더 이상 너희한테 손 안 벌릴게. 아들이 불렀습니다. 엄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현관을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문틈 사이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한테 아까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아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럼 300 다시 보낼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어?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엄마가 집 팔아서 나 의사 만든 거 당신도 알잖아. 그걸 계약 아니라고 말하는 게 맞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않고 귀를 기울였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말하기가 더 힘들었어.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한 거야? 안 그러면 끝이 없잖아. 어머님은 계속 요구하실 거고 우리는 계속 줘야 하고. 그래도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걸 선택이라고 말한 순간 나도 같이 작아졌어. 그 말에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도 힘들었구나. 그 사실이 가슴을 쳤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개원하면 돈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우리 통장 보면 마이너스야. 대출 이자만 한 달에 400이야.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그럼 어떡해? 우리 애 낳으면 어떡하고. 나는 그것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뭐가 맞는 건지. 당신이 흔들리면 안 돼. 지금 우리가 버텨야 나중에 여유 생기면 도와드릴 수 있어. 나중에 언제인데.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제 편이라는 것도 알았고 며느리도 어쩌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못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희생하지 않고 희생받지 않으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아들한테 기대지 않고 국가한테도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보겠다고요. 쉬운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66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구두를 찾았어요. 몇 년째 신지 않던 구두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깠죠. 이 구두를 신고 매일부터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은 잠이 잘 왔습니다. 오랜만에 푹 잤어요. 꿈에서 젊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을 업고 시장에 가던 모습, 새벽에 일어나 배달하던 모습. 그 시절에 저는 힘들었지만 당당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했어요. 진하게 하진 않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고 싶었습니다. 닦아둔 구두를 신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냥 집 근처 상가를 돌아다니기로 했어요. 식당, 카페, 편의점. 사람 구한다는 문구가 보이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카운터에서 저를 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사람 필요하신가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6입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저희는 젊은 사람 찾거든요. 죄송해요. 두 번째 카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를 말하자마자 거절당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거절이 계속됐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쉬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 더 돌아다녔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식당이 보였습니다. 간판이 오래돼 보였어요. 주방 불빛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들어갈까, 그냥 갈까. 세 번쯤 망설이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설거지라도 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저를 한번 위아래로 봤습니다.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6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저는 벌써 거절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해보시죠. 일단 오늘부터 한번 나와보세요. 그 세 글자가 그날 제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첫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려들면서 설거지가 밀렸어요. 뜨거운 물에 손이 익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죠. 오후 3시쯤 되니 손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연고를 건네줬어요. 손에 바르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8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그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66살에 남의 집 설거지를 하고 있다니.
이게 내 인생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구두를 다시 신고 식당으로 갔죠. 사장님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오셨네요. 네, 할 수 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은 여전히 부었지만 조금 익숙해졌어요. 접시를 씻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사장님이 점심 식사를 챙겨줬어요. 같이 드세요. 혼자 먹기 그러니까.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몸이 적응했습니다. 이제는 저녁에 집에 와도 바로 쓰러지지 않았어요. 샤워도 할 수 있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계속 일하실 거예요? 네, 괜찮으시다면요. 그럼 월급 200 드릴게요. 괜찮으세요? 200만 원. 제 손으로 버는 첫 월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장님이 봉투를 건넸어요. 수고하셨어요. 일 정말 깔끔하게 하시네요. 이 나이에 이렇게 책임감 있는 분 드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울렸습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제 이름으로 칭찬받은 게 언제였던가. 엄마로, 아내로, 뒷바라지하는 사람으로만 불리다가 처음으로 일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2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월급이었습니다. 그 어떤 돈보다 당당했어요. 그건 효도가 아니라 제 노동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 자신으로 번 돈이었어요. 집에 와서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면서 입금 내역을 봤어요. 입금인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아들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냥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일어났을 때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도 출근했습니다. 이제는 제 일과가 생겼어요.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8시에 퇴근했습니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바쁘고 그 사이는 한가했죠. 한가한 시간에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도 혼자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이혼한 후 15년째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막막했어요. 애들 키우면서 식당까지 하려니까.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 괜찮아요. 애들 다 컸고 저도 익숙해졌으니까.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받았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2달째가 됐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설거지뿐만 아니라 간단한 밑반찬 준비도 도왔습니다. 사장님이 믿고 맡겼죠. 어머님 손맛이 좋으시네요. 나물무침 맛있어요. 그 말에 뿌듯했습니다. 제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지낸다. 제가 집에 한번 가도 될까요? 오너라.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왔어요. 현관에서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실제로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일하면서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움직이니까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엄마, 죄송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됐다. 다시 용돈 드릴게요. 매달은 힘들어도 조금씩이라도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 엄마는 이제 엄마 몫으로 산다. 아들은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일 시작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어. 엄마가요? 왜? 이상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제가 드릴게요. 네 돈은 네가 쓰렴. 엄마는 엄마 돈이 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아들은 당함을 저를 바라보다 그냥 안았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들의 품에서 오랜만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뭔가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나중에라도 도와드릴게요.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서. 됐다. 나중 생각은 나중에 해라. 지금은 네 일 열심히 하고.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 모습이 어렸을 때 같았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66세에 처음으로 저는 기대 대신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효도는 계약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제가 아들을 키운 건 계약서를 쓴 게 아니었어요. 그냥 부모니까 당연히 한 일이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부양하는 건 계약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죠. 존중은 계산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300만 원을 받을 때 저는 존중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존중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진짜 존중은 제가 스스로 번 200만 원에서 느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사장님이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머님, 오늘 새 메뉴 만들 건데 맛 좀 봐주세요. 그러죠. 주방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고 파를 썰었어요. 손놀림이 익숙해진 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주방 밖을 봤어요. 손님들이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저도 이제 그런 일상 속에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제게는 귀합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접시를 닦으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이렇게 살겠구나. 모레도, 다음 주도. 그 생각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느껴졌어요. 퇴근하면서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밝혔어요.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익숙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사장님이 싸준 반찬이었어요. 밥을 해서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부양 의무자 제도 개선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이었죠.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도가 개선되면 좋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필요한 건 가족 간의 이해와 존중이니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집에서도 설거지를 하네요. 웃음이 났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출근하고 점심 장사하고 저녁 장사하고 퇴근하기. 단순한 일과였지만 제게는 의미 있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울먹이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괜찮다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제 마음을 알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가족이니까요.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에서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죠. 그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저를 위한 삶을요. 부양일무자 제도의 맹점 때문에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제게 독립을 선물했습니다. 탈락했기에 자립할 수 있었어요. 법은 저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를 지켰습니다. 66의 나이에 처음으로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웠죠. 이제는 압니다. 효도는 강요할 수 없고 부양은 선택이라는 걸. 하지만 존중은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각자의 삶을 사는 독립된 개인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도 자기 가정을 지키려 했을 뿐이니까요. 계약이라는 말은 냉정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다만 앞으로는 서로 부담 주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새벽에 잠깐 깼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창문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본 별이었죠. 예쁘다고 생각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안고요. 여러분,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느꼈던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변에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22살이 맞아요? 제가 10대 때부터 노가다만 해서 확 싸갔어요. 고생을 많이 했나 보네. 서류 작성은 끝나셨어요. 중국에서 오신 거예요? 부모님이 조선족이세요.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DJ 키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달에 150만 원씩 나오는 실업급여.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없으면 살 수 없었던 경험 말입니다. 저는 법을 어긴 게 아니고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저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했을 뿐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제도를 이해한다는 것과 제도를 악용한다는 것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그 무게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로도 부족했던 생활비,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영리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죠. 진짜 영리함은 정직함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대림동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온 한 조선족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유혹에 흔들리고 계신다면 제 경험이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침 9시 대림동 반지하방에서 눈을 뜨자마자 확인한 문자였죠. 실업급여 입금 완료. 저는 입금 문자를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 달도 버틸 수 있겠구나. 그런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천장에 곰팡이 자국을 비쳤습니다. 저는 그 얼룩을 보면서도 괜찮다고, 견딜만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적어도 이달 월세 40만 원은 낼 수 있으니까요. 나머지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를 내고 생활비로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용수, 올해 49입니다. 중국 연변에서 태어나 너무 가난한 삶이 싫어서 한국으로 넘어왔고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젊었을 때는 힘도 좋고 성실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일거리도 들쭉날쭉했죠. 아내 지휘라는 마트에서 단기 알바를 합니다. 하루 4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벌어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의 전부예요. 저와 아내, 그리고 대학 휴학 중인 아들 유아기까지 셋이서 매달 이 150만 원 안팎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벌써 일어나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치 몇 조각과 함께 상에 올려진 라면 한 그릇이 우리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대면서도 입금 문자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실업급여를 받은 지 3달째입니다. 이전 현장에서 작업반장하고 마찰이 너무 심해서 준공을 못하고 나왔거든요. 전에는 일자리를 못 구해서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받던 월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월세, 공과금, 식비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거든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하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늘 빠듯했죠. 아내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 정말 일자리 못 구하겠어? 3달째잖아. 저는 아침밥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찾고 있어. 근데 마음에 드는 데가 없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일자리는 있었어요.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제대로 된 일을 하면 급여가 끊기니까요. 그래서 저는 구직 활동만 하는 척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력서를 넣고 떨어지거나 연락이 안 오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대학생 자녀를 둔 저희 식구가 살기에는 정말 부족했습니다. 아들 유아기도 현재는 대학을 휴학했지만 언젠가는 복학해야 해요. 학비도 모아야 하고 생활비도 더 필요하고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며칠 후 저는 옛 동료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옹수야, 요즘 뭐해? 실업급여 받으면서 쉬고 있어. 아, 그래? 근데 우리 현장에 일손이 부족한데 하루 이틀 정도 나올 수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일하면 안 되거든요. 신고해야 하고 그러면 급여가 깎이거나 끊길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유혹도 느껴졌습니다. 하루 이틀 일하면 20만 원은 벌 텐데요. 신고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알겠어. 현금으로 주면 되지. 저는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실업급여는 계속 받고 몰래 일해서 돈을 더 벌면 되잖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일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니까 들통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실업급여에 일해서 버는 돈까지 합치면 조금만 일해도 예전처럼 한 달에 400만 원은 넘게 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은 여유가 생기겠죠. 하지만 어떻게 들키지 않고 일할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저는 아들 유아기를 봤습니다. 22살 청년이 대학도 제대로 못 다니고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는 더 나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밥은 굶기지 않는 아버지 말이죠. 그리고 그때 떠올랐습니다. 아들 명의로 일하면 어떨까? 유아기는 대학생이니까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도 제 실업급여랑은 상관없을 거예요. 저는 그 생각에 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방법이면 되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법을 어기는 건 아닐까?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하면 부정수급이라고 나왔습니다. 적발되면 수급액의 5배를 환수당한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설마 걸릴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정수급의 5배. 그 돈을 어떻게 갚아요? 저는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들키지만 않으면 되잖아. 조심스럽게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존을 위해서라고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49살 남자의 얼굴이 비쳤죠. 주름이 깊어지고 흰머리가 드러나고 눈가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얼굴에 대고 말했어요. 너는 가장이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 이 정도 선택은 필요하다.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일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일은 제가 하고 서류상으로만 유아기가 일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급여는 유아기 통장으로 들어오겠지만 어차피 저희 가족 돈이니까 상관없었어요. 저는 그게 영리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거죠. 실업급여 제도는 본인이 일하는 걸 감시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일하면 모를 거예요.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일 좀 하려고. 아내가 놀라며 물었어요. 실업급여는? 그건 계속 받고 유아기 명의로 일할 거야. 아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게 되겠어? 왜 안 돼? 유아기는 대학생이고 나는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고 서류상으로만 유아기가 일하면 아무도 몰라. 아내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집 형편을 아니까요. 정말 부족하니까요. 저는 그날 밤 유아기한테 말했습니다. 유아가, 아버지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요? 내 명의로 아버지가 일 좀 하려고. 괜찮겠니? 유아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설명했어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유아기 이름으로 일을 하겠다고요. 유아기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필요하시면 괜찮아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이해해 주니까요. 하지만 유아기의 눈빛 어딘가